안녕하세요. 예, 유통관리사 강의를 맡은 김희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한 6주 정도 유통관리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혹시 상급은 보셨는지요? 요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상급 필요하신 분들은 상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2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급을 갖다가. 그래서 2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0점만 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굳이 80점, 90점,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이 시험은. 그리고 어차피 이게 실무에서 도움이 약간은 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스펙용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중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셔 가지고 자격증란에 한 줄을 더 쓰시는 것들이 상당히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꼭 공부 단시간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시기를 꼭 취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제1 과목이 유통, 물류, 일반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유통의 개념이라는 게 나옵니다. 유통의 개념. 유통의 개념 같은 경우는 제가 안경을 잠깐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최초의 생산 단계에서 산출된 제화가 최종의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과정을 일반적으로 유통 경로라고 하며 이러한 과정을 정태적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을 유통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유통이라는 거를 갖다가 개념을 갖다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유통이라는 거. 유통이라는 게 과연 뭐냐? 자, 한문으로 따지면은 흐를 유자죠. 흐를 유자. 그 다음에 통할 통자. 그래서 유통, 물류 유통, 뭐 이런 어떤 에서 유통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생산에서, 그러니까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생산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장이겠죠. 공장 이런 데에서 소비자까지 요 흘러가는 과정을 갖다가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통 경로라는 말을 갖다가 씁니다. 유통 경로. 나중에 다루겠지만 유통 경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매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대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중간상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미로서는 넓은 의미. 요건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의미. 협의의 의미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광의의 의미.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넓은 의미.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화폐, 선물, 금, 은 등의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의 유통을 말한다. 그래서 재화라고 그러죠. 재화의 유통을 상품의 유통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슈퍼라든지 편의점에서 이루어진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러한 상품들,
이러한 뭐 전문점들, 그 다음에 카테고리 킬러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떤 말하는 걸 갖다가 유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통 기능의 분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재화의 유통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처음 연구를 시도한 사람은 쇼라 그래요. 쇼 교수라고 하는데 상업 기능으로서의 중간 상업자의 여러 기능을 논하면서 첫째 유통 기능에는 첫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한 3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위험 부담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 뭐 생산자라 그러겠죠. 생산자, 그 다음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이렇게 유통 경로가 이렇게 위에서 배운 유통 경로가 이건데 자 물건을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그럼 물건이 이렇게 팔레트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에서 불이 났다.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죠? 생산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생산자가. 근데 얘네들이 물건을 갖다가 도매상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래 한 박스당 500원씩 해서 5만원은 이 한 팔레트 물건 가져가. 그럼 이쪽으로 물건이 이동이 됐을 거예요. 트럭을 타고서 이렇게요. 트럭을 타고서 물건이 이동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도매상 창고에 있다가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도매상이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매상으로 또 넘겼어요. 그때 불이 났어요. 그럼 또 누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유통의 기능에는 위험 부담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하수송 기능이 있는데 요거 물건을 나누는 기능 요거를 갖다가 재하수송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경영금융 제가 오늘 아침이라 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저기 딸내미 어디다 좀 그 터미널에 보내주느라고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침이라 좀 이 목소리라든지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는 경영금융이라고 있는데 경영금융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생산자에서 도매상으로 할 때 야,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조금 물건 먼저 주고 내가 나중에 돈을 갚아줄게 라든지 어음을 끊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영금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판매 기능이죠. 이거 물건 다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편의점에서 물건 판매하는 기능.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수집, 분류, 재발송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수집, 물건을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분류하는 거, 재발송하는 거. 쉽게 우리 편의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점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갖다가 각 거래처별로 각 매니팩처 이런 생산자들한테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받죠. 이걸 수집. 그 다음에 이 물건들을 갖다가 각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라면을 라면대로, 그 다음에 빨래비누는 빨래비누대로, 칫솔은 칫솔대로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다시 편의점에다가 한 군데씩 계속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발송하는 거를 갖다가 재발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능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별 3개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위험 부담의 위, 그 다음에 재하수송
재화수송, 재화수송. 그 다음에 경영금융, 금. 그 다음에 판매. 그 다음에 수집, 분류, 재발송. 요렇게 해가지고 뭐 앞글자를 딴다든지 해가지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위, 그 다음에 재, 금, 판, 수, 위재금 판수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재금 판수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서 위험부담, 재화수송, 경영금융, 판매, 수집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유통기능의 분류, 유통기능의 분류가 나옵니다. 유통기능의 분류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통기능의 분류, 그 다음에 유통기능의 보조자들 역시 여기서 나온 대로 똑같아요. 제조업자, 생산업자, 제조업자, 그 다음에 도매업자, 그 다음에 소매업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물건 운송하는 운송업자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 뭐 이렇게 창고가 있다 그러면 창고업자, 그 다음에 저기 돈 빌려주는 은행 같은 금융업자, 그 다음에 물건을 갖다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따라가지고 되게 쉬운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금융업자와 보험업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융업자, 돈 빌려주는 사람, 은행, 뭐 상호, 신용, 금고 뭐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합해가지고 금융업자라 그러고요. 보험업자, 삼성화재라든지 뭐 이런 데들을 갖다가 보험업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간상의 필요 원칙. 중간상, 요렇게 물건 만든 사람 말고 소비자 말고 요 중간에 낑겨가지고 마진 먹는 사람들을 갖다가 중간상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 자, 이걸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잠깐 지우고요. 자, 잠깐 지우겠습니다. 중간상 필요 원칙, 중간상의 필요 원칙, 중간상의 필요 원칙, 중간상의 필요 원칙. 이거는 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옛날에 잘 나왔고 지금도 잘 나오는데 예전보다는 좀 그렇죠. 하지만 지금도 시험 내기에 딱 좋은 거죠. 왜냐 그러면 지문이 5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 아닌 것들을 갖다가 하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아닌 것을 찾아라. 맞는 것을 찾아라. 자,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 자, 이것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뭐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농민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농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또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 물건들을 이렇게 전부 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거래수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거래수가 많아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거래수가 많아집니다. 거래수가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누구 도매상이 하나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가 전부 받아 가지고 요렇게 주면은 거래수가 아무리 봐도 이 숫자로 보더라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입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려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분업의 원칙 유통업에서도 제조업에서 같이 유통 경로상 수행되는 수급 조절, 수배송, 보관, 위험 부담, 정보 소집 등을 생산자와 유통기관이 상호 분업의 원리로서 참여한다면 보다 사회적 경제성과 능률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게 왜 필요하냐면은 여기에 쓰겠습니다. 분업의 원칙. 자, 이거는 뭐냐면은 분업을 함으로써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분업을 안 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기에서 그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걸 보통 이제 기본적인 어떤 유통 경로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매상이라든지 소매상들이라든지 이거를 갖다가 중간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은 이 물건들을 갖다가 누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그 소비자들한테 줄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누가 분류를 해줄 것이며, 그 다음에 누가 운송을 해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보관을 누가 해줄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이 분업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도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분업의 원칙,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원리하고도 비슷해요. 경제학의 원칙하고도 비슷하게 분업함으로써 좋은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배송이 빨라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변동비 우위의 원칙. 변동비 우위의 원칙 해가지고 요거는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분야에서는 제조업과는 다르게 변동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제조 분야와 유통 분야를 통합하여 판매하여 큰 이익을 기대하기 힘드므로 무조건 제조 분야와 유통 분야를 통합하여 대규모 하기보다는 제조업자와 유통기관이 적당히 역할을 분담하면 비용론에서 훨씬 유리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비용은 어떤 두 가지 어떻게 나눠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정비 있죠. 고정비.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는 변동비. 이렇게 나눠지는데, 고정비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어떤 그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하게 되면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갖다가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비용이 나가는 거를 갖다가 고정비라 그럽니다. 뭐 예를 들어 고정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죠? 아주 쉽게 월세. 내가 만약에 점포를 임차해 가지고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비용이 내가 장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점포 건물주가 와가지고 돈 따박따박 25일 되면 돈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월세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 내가 장사가 안 돼. 그래도 내가 종업원들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정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변동비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장사를 같은 걸 하면서 물건을 갖다가 많이 팔게 돼요. 물건을 많이 팔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를 더 쓴다든지 수도를 더 쓴다든지 포장비를 더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변동비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세 번째 변동비 우위의 원칙이라 그러면은 왜 중간상에서 필요 원칙에서 변동비 우위의 원칙이 되느냐 그러면은 내가 이런 어떤 중간상들 도매상 소매상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이런 비용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어떤 전기세, 수도세, 포장비 이런 것들이 그 제조업체에서 보면은 공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비 우위의 원칙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중 준비의 원칙입니다. 집중 준비의 원칙. 집중 준비의 원칙. 집중 준비의 원칙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지문이 좀 중요함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상보다는 도매상의 존재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원칙. 중간상에서도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더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위로 더 띄워주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도매상은 상당량의 브랜드 상품을 대량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소매상은 소량의 적정량을 보관함으로써 원활한 유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얘는 물건을 많이 보관하고 얘는 물건을 적게 보관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집중 준비의 원칙이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해요. 제가 보더라도.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유통학계에 있는 어떤 교수님들이 이렇게 썼어요. 집중 준비의 원칙. 집중 준비한다 이런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줄 때 너는 많이 갖고 있고 얘는 조금 갖고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얘한테 물건 달라 그래서 물건을 가져와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해라. 집중 준비해라. 뭐 이런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거 이제 중요하죠. 중간상의 필요 원칙 해가지고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 분업의 원칙, 변동비 우위의 원칙, 집중 준비의 원칙 해가지고 이것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문이 4개잖아요. 유통관리사 2급 시험 지문이 5개인가 돼요. 5개예요. 5개. 그러면 저 같으면 문제 4개 딱 좋지 않습니까? 중간상의 필요 원칙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 4가지 쓰고 하나 다른 거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외워야 되겠죠. 총 좋아요. 그 다음에 분, 그 다음에 변, 집.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나오겠죠. 와, 그러면 뭐 외우기도 쉽네요. 총분변 집, 총분변의 집. 뭐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분변의 집 해가지고 집인데 분변 총 합해가지고 있다. 뭐 분변이라는 말 있잖아요. 총분변집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분변집. 뭐 이렇게 요거를 갖다 배열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변총, 분총, 뭐 하여튼간 뭐 그런 건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저희 노트에 쓰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유통 경로가 창출하는 효율성. 자,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유통 경로가 창출하는 효율성. 이런 게 있어요. 자,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유통 경로. 다시 한번 유통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 경로라는 게 뭐죠?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유통 경로라고 보통 기본적인 레귤러적인 어떤 유통 경로라 그래요. 근데 이런 유통 경로가 있음으로써 창출되는 효율성.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이랑 약간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저기 비슷한 게 있어요. 중간상의 필요 원칙하고도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헷갈리지 않게 총분변집은 아까 중간상의 필요 원칙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유통 경로가 창출한 효율성이에요. 요거는 외우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시간적인 효율성이 있더라. 시간적인 효율성이 있더라. 뭐 영어로는 옆에 이렇게 써 있네요. 타임 유틸리티 해가지고 있어요. 시간적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자,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이다. 시간적 효용.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게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밤에 늦게 가도 맥주하고 안주하고 이런 것도 밀키트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편의점이 없었으면은 여러분들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시간적 효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적 효용.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있잖아요. 뭐 플레이스, 뭐 유틸리티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편의점 그냥 생각하자고요. 편의점. 네? 편의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편의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동네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막 1km 떨어져 있고 2km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추워. 날씨는 추워 죽겠는데 거기까지 언제 가고 있어요. 근데 대문 밖에만 나가서 조금만 가면 바로 편의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소적인 효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적 효용. 소유적 효용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요거는 지문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특정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중간상의 도움으로 구매와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상태로, 예를 들면 리스업. 요거는 그거 생각하면 되죠. 안마의자 비싸잖아요. 한 200만원 하잖아요. 뭐 추성원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선전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솔직한 얘기로 200만원 못 사잖아요. 근데 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사잖아요. 집에서 사잖아요. 그 소유적 효용이라 그래요. 네 번째, 형태적 효용. 자, 이거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현재의 생산체제는 대량 생산체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양을 소비자가 알 수 없다. 소비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적절한 양으로 분할하여 분배함으로써 얻는 효용이다. 자, 형태적 효용. 뭐 예를 들어서 사탕수수.
사탕수수에서 설탕이 만들어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이 사탕수수 사가지고 집에서 망약 만들어. 언제 만들 거예요? 언제?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제1제당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사탕수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조그맣게 1kg짜리, 4kg짜리 나누어주는 걸 갖다가 형태적 효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외우셔야 되겠죠? 자, 시간적 효용, 십자, 장소적 효용, 시장, 소형. 시장이 소형 시장이다. 그래서 요거는 유통 경로의 효율성은 소형 시장이라고 외워주세요. 소형 시장. 자, 소유적 효용, 형태적 효용, 그 다음에 시간적 효용, 장소적 효용 해가지고 네 군데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군데로 해가지고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예, 감사합니다. 조금 오늘 제가 첫날이다 보니까 조금 어설픈 면이 있었는데, 2회차부터는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뜻깊은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